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난주에 최승병 박사가 이 깊이 있게 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막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또 좀 다르게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셔서 그 이야기 듣고, 그리고 우리나라 동북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지 최승병 박사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전에 우크라이나 네, 얘기 전해주셨는데 그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우격다짐이 다 있나 맞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정리가 되고 있다고요? 네, 뭐 지난주에 아무래도 가장 다들 놀라셨던 부분들은 이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랑 단독으로 리야드에서 회담을 하면서 뭐 우크라이나 제쳐놓고 이 종전을 하려는 움직임을 하는 게 지난주에 큰 이슈였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터져 나온 것이 트럼프가 이거 뭐 중재해주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대량의 광물 자원을 아,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거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쓴 돈 트럼프는 거의 5천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돈을 다시 뽑아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아니 그동안 지원해준 게 원조가 아니었어? 막 그걸 다 받아내겠다고? 어떻게 미국이 이럴 수가 있지? 막 그런 음, 공분을 샀죠. 음, 그래갖고 바로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모레 정도가 네, 되겠죠. 어, 그때 젤렌스키를 백악관으로 불러다가 음, 그 광무 협정을 체결하겠다.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체결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트럼프가 뭐 그런 내용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젤렌스키 독재자고 뭐 지지율 5%밖에 안 그렇죠. 되고 막 이런 비난을 하면서 광물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로 뭔가 네. 한 대 때려가지고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게 생각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많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음,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기는 많습니다. 적지는 않은데,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지는 솔직히 아, 의문입니다. 그래요? 네. 어, 우크라이나는 일단 영토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음, 유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육지 면적의 0.4%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중요한 광물 자원은 뭐 그래도 전 세계 5% 정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음, 보면은 뭐 꽤 우리가 크다고 보고 우리 특히 한국처럼 자원 빈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그거 되게 많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뭐 안을 잘 뜯어 보면은 그렇게 이게 실속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통적으로 역시 많은 거는 철과 석탄은 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철과 음, 석탄 옛날부터 이 우리가 지금 돈바스 얘기 나오지만은 도네츠크 탄전지대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 외에 이제 광물 자원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티타늄이랑 흑연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음, 티타늄 생산은 뭐 전 세계 봤을 때 뭐 한 5위에서 10위권 사이는 들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 공급량이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매장량으로만 따지면 한 10위권 그 정도 되고 또 흑연이 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흑연 매장량이 거의 뭐 전 세계 20% 차지한다는 그래서 이제 음, 그쪽에 부국이긴 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밖에 뭐 망간이라든가 베릴륨, 리튬, 음, 지르코늄 이런 기타 히토류도 좀 나오긴 하는데 음, 그게 뭐 그렇게 이 자원들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두드러지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뭐 흑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우리 탄소가루잖아요. 어떻게 보면 탄소 음, 연필에도 들어가는 그러기 때문에 뭐 쓸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음, 이게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광물인가? 라는 이런 걸 좀 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가 경제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항상 이 광물 자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경제성이 있냐 그래서 음, 진짜 이걸 채굴해서 거기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냐가 사실은 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크라이나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일부 자원을 빼놓고 좀 부족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석유와 천연가스도 사실 음, 많습니다. 근데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갖고 음, 뭐 거의 한 7, 80% 이미 캐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는 사실 음. 천연가스 주변에서 수입해서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쪽에 자원은 많이 고갈된 상태이고 지금 뭐 그 밖에 셰일가스 자원이 아직 안 파낸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음, 우리가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생산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이게 유가 변동에 따라서 이거의 가치가 인지 엄지가 굉장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음, 이 게다가 또 지금 더더욱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정도를 갖다가 러시아가 이미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돈바스 지역 거의 다와 지금 뭐 자포리자주 그리고 케르손주 이런 쪽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알토란 같은 자원 중에 상당수가 지금 러시아 점령지, 러시아 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석탄 자원 같은 게 많이 묻혀 있는 쪽이 그쪽에 있고요. 또 트럼프가 많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히토류나 이런 자원들도 지금 러시아 점령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서 갖고 있는 자원은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밝히기로는 대략 한 3,500억 달러 정도 어치 갖고 있다. 아. 물론 그 중에 경제성 있는 자원은 그보다 적겠지만 갖고 있다는 거는 매장량 기준으로 네, 얘기하는 매장량 거죠.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5천억 달러 빼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얘기죠. 과장 네. 묻혀 있는 거 전부가 3,500억 달러인데 5천억 달러 빼갈 수는 없다는 거네. 것이죠. 네. 그러면은 트럼프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어치이긴 하지만 그거 네. 전체 채굴권을 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항상 이 버릇이 처음에는 약간 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부정확한 수치로 무조건 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블러핑을 한 번 하는데 아마 처음에 5천억 달러 얘기 나온 건 그런 쪽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점령지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이 5천억 달러다라는 얘기 어디서 듣고서 우리 그거 다 우리 미국이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돈바스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얘기했다는 그것까지 거예요. 다 뭐 우리 빼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돈 자체가 5천억 달러나 3,500억 달러 그것만큼도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뭐 이 독일의 킬 연구소라는 데서 추정한 바로는 한 1,200억 달러 정도 이 지원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또 우크라이나 오버사이트 인텔리전스 워킹 그룹에서는 우리가 그것 말고도 딴 것까지 있어갖고 군사 원조가 한 1,800억 정도 줬고 그리고 차관을 한 200억 달러 정도 줬다라고 빌려준 것까지 얘기하는데 포함해서 뭐 그래도 그거 합쳐도 2천억 달러이기 2천억 때문에 달러네요. 네. 우리가 또 군사 원조는 원래 뭐 그걸 물론 무상 원조, 유상 원조 다 있긴 하지만은 상당 부분 이제 무상 원조일 텐데 그것까지 다 받아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날강도 같은 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중에서 뭐 그것까지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얘기는 미국 내부에서 보기에도 좀 터무니없는 얘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해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거는 트럼프가 그냥 세게 지른 것이고 우리가 진짜 이거 뭐 너희랑 경제 협력해서 갖고 오려는 건 이 정도다라는 얘기들이 쭉 그동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지난주부터 이 미국 쪽에서 구체적인 광물 협정안을 이제 들이밀기 시작을 했죠.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무장관 베센트가 그 초안을 만들어서 스콧 베센트.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이 젤렌스키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하고 그 네네네. 와중에서 막 서로가 고성 요구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 젤렌스키가 화가 나서 네. 소리를 질렀다. 네, 뭐 외신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어떻게 이런 안을 우리한테 받아들이라는 거냐 하면서 그게 정확하게 무슨 안인데요? 그게 이 어떤 안인지가 어떤 뭐 정확한 거는 공개돼 있지 않은데 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광물 자원을 그 대부분이 아무래도 광산 같은 게 국유 광산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캐서 나오는 수익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유광산 수익. 네, 그러면은 거기서 처음에 흘러나온 거는 그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걸 그냥 줄 수가 있나요, 근데? 무슨 그래서 어떤 합법적인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상해 갖고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냐라고 했는데 뭐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럼 젤렌스키 발끈할 만하지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렇게 토라지고 나서 또 미국 쪽에서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요구한 거는 사실 이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좀 지금 들여다 보면은 일단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국유 광물 자원을 개발해서 나오는 수익의 50%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 기금으로 그 50%는 무조건 갖다 받고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들을 갖다가 쫙 실행을 하는데 그럼 이 펀드는 항상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원래는 출자 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 미국이 이 펀드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갖겠다는 겁니다. 출자 없이. 그럼 그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럼 그 펀드가 여러 가지 뭐 재건 사업을 벌여갖고 나오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익에 역시 그 지분만큼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어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기금을 만든다는 건데 그 기금의 재원을 우크라이나 국유자원 개발 수익을 가져다 재원을 가져와서 만든다는 거네요. 그걸로 근데 조성한다는 아마 거죠. 거기에 이사회나 뭐 아니면 참여 지분을 미국이 상당 부분 가져가서 그렇죠. 투자 대상이나 이런 거 정할 때 좀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상당 부분 지분을 갖게 해갖고 그렇게 되면 어떤 효익이 있겠습니까? 개발 사업 같은 거, 이제 뭐 재건 사업 같은 거 하면은 그거 다 발주하고 이 누구한테 줄 건지 정하는 데 있어 거의 미국의 입김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 우크라이나 이제까지 방위에 공헌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절대 그 사업 안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키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에게 대부분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그밖에 뭐 파병하거나 아니면은 파병은 안 했으니까 여러 가지 무기 지원한 순서대로 나눠 주겠다라는 즉 미국이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다 주겠다는 거죠. 그 재건 내용이 뭔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설업이나 뭐 예를 들면 철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조업 산업에 맞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겠죠? 일단 뭐 지금 무너진 여러 가지 건물들도 재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수많은 뭐 큰 제련소라든가 제철소 같은 거 러시아에 넘어간 것도 많고 폭격으로 무너진 데도 많고 그런 산업 시설도 재건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가 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재건시키고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이 다시 펀드에 돌아갈 텐데 그만큼의 또 지분만큼을 그거는 또 미국 정부가 차관을 상환한다든가 이런 걸로 우선 변제해 가겠죠. 이게 주식 시장이 너무 냉혹해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뭐 가자지구, 뭐 재개발 이런 얘기 나올 때 건설 회사 주가가 막 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럼요. 지금 뭐 그거 나오면서 미국이 확실하게 이렇게 돈줄을 쥐고 이거는 미국 기업들이 관련된 이익을 갖다가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갖고 그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그 개런티를 완전히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기업들은 아주 굉장히 안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가 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기금 구조를 만들어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외쳤던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네, 미국 기업 맞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요거를 같이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아닐 수가 있겠는데 요거 근데 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건가요?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쓴 전비의 상당수 뭐 트럼프가 얘기하기로는 3천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한 과장입니다. 그거는 그냥 금액은 과장이다. 네, 그걸 100% 그냥 다 한다고 하더라도 3,500억 달러를 넘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내가 이만큼 치적을 올렸다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특히 미국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그냥 대충 계산만 해봐도 굉장히 적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3,500억 달러가 어치에 광물이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파낼 수 있는 건 몇십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몇십억 달러에서만 100억 달러 될까요? 근데 그 중에 수익 중에서 50%를 기금에 넣는다고 해도 기금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몇십억 달러. 근데 기금의 수익 그거에 기금을 곧장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그 다음에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재건 사업이라는 게 지금 당장 투자했을 때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또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률도 얼마가 될지 좀 불확실하고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글쎄요, 뭐한
기껏해야 수백억 달러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중에 또 상당수가 우선적으로 차관 변제에 쓰이고 나면은 뭐 차관 상환이야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뭐 원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상환 원조를 갖다가 벌충하는 데 쓴다? 그럼 이 부분은 거의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메시지가 다 국내 정치형 메시지고 막 이렇게 본인 네. 지지자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메시지고 나중에 실제 일이 돌아가는 건 또 관료들이 착착착 해가지고 어떻게 일이 되게 맞습니다. 만드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막 이거 갖고 크게 부풀려 갖고 이거 하면은 우리 미국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뭐 사실 별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벌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운용하다가 뭐 트럼프 한참 정권 지나고도 한참 뒤에 얘기일 텐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린 이익 잘 챙기고 있어 이 메시지를 주려고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지난주에도 지적해 주셨던 그 히토류 이야기 있잖아요. 요거는 네. 이렇게 돈을 얼마 가져가고 이런 문제라기보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나 AI가 거의 뭐 국가안보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다들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요? 히토류 이렇게 딱 확보해 놓으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히토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히토류라고 하는 걸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히토류는 우리가 레어어스 메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레어하다고 해서 진짜 레어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아주 양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화학적으로 이게 채굴하고 재련하는데 굉장히 그게 어려운 그런 금속을 이런 히토류라고 합니다. 히토류 희귀한, 네, 희귀한 그 자원이란 뜻인데 네. 토는 흑토탈지 뭐 맞습니다. 땅에서 흑토자는, 캐는 네. 지금 그렇게까지 희귀한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희귀하진 않은데 문제는 이게 채굴과 재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걸로는 굉장히 희귀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금속을 갖다가 17개를 뽑아놓은 게 그런데요. 대부분은 뭐 원소 이름을 말씀드려도 들어보신 적도 없을 만한 것들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몇 개 맛만 보여주시면. 이게 뭐 이를테면은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게 네오디뮴. 이거는 우리 왜 보시는 못 자석 같은 들어봤는데. 거에 거기 딱 집어넣는 네오디뮴. 네, 금속입니다. 그래서 뭐 네오디뮴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특수 합금을 만들 때 아주 조금씩 들어가고 또 요게 들어감으로써 아주 그 특성이 좋아지는 이런 성질이 있어갖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아까 얘기한 네오디뮴도 우리 자석 만들 때 요거 없으면 아주 강한 자석 만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레이저에 들어가는 그 레이저에 이 레조네이터라고 하는 걸 만들 때도 그런 게 조금씩 들어가 줘야지 그 성능이 딱 나오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히토류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전 세계 생산의 거의 뭐 70%에서 어떤 건 거의 90%를 중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매장량도 매장량이지만은 이게 히토류의 특성이 채굴하고 재련할 때 독한 화학약품 같은 걸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되게 심해요. 네. 그래갖고 그런 거에 좀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쓰는 이 중국이 지금 거의 그 생산 캐파를 다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히토류 공급을 갖다가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사실 히토류 자원의 매장량만 따지면 미국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환경 오염 문제들 때문에 그런 광산이라든가 재련 시설들을 다 닫았죠. 근데 이게 전략 자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딘가에선 중국 외에 대체 공급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도 중국처럼 많진 않아요. 근데 이 기회에 뭐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목줄을 쥐었으니까 그런 이 재련 시설 같은 거 환경 오염 시설을 우크라이나 딱 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이제 외부화 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슬프긴 하네요. 그 환경 오염 시설 어쨌든. 근데 뭐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면은 환경 오염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나마 그래도 투자 받아서 짓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긴 있겠네요. 네, 뭐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이게 이 재련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자본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뭐 그런 건 좀 감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 히토류 전략적인 확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 기금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이 일부 뭐 해명 기고 같은 것들도 했더라고요. 근데 아,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파이낸셜 타임즈에 썼던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처음엔 이게 진짜 날강도 이거 다 자원 빼먹으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센트 장관의 해명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게 미국이 그동안 국제 원조를 하면서 굉장히 곤욕을 겪었던 게 우리가 돈을 그냥 그쪽에다 원조해주고 아무리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가장 큰 문제가 현지의 부패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렇죠. 온전히 안 쓰고 아, 다 맞아요. 그냥 그 권력자들과 그 측근들이 뒷돈으로 다 뒷주머니 챙기고 스위스 계좌 만들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결국 성과는 없었다. 권력 유지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맞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많이 지원했지만은 결국에 그 권력자들의 스위스 계좌 채우는데 많이 써먹기고 결과적으로는 아예 다시 탈레반한테 뺏기는 그런 경험도 있었죠. 우크라이나도 그 꼴이 나리란 보장이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미국이 기금의 조성과 이 집행까지 아주 깊숙하게 이렇게 관여함으로써 그런 부정의 원천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재건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우크라이나는 이런 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일 거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좀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투명성 확보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근거도 드는데요. 사실 뭐 그런 면을 따지자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젤렌스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일 날 백악관 가가지고 사인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네. 나오는 거는 그런 부분을 다 수긍을 해서 사인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뭐 처음 얘기처럼 진짜 50% 가져가겠다는 그런 날강도 수준이라면은 어떻게 사인하겠습니까? 그거는 뒷감당을 못 할 테니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듣고 좀 어느 정도 양쪽이 차분하게 절충을 해 보면은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자국민들 선전을 위해서 좀 과하게 블러핑을 하고 있구나. 실질적인 이 협정 내용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떼주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좀 더 절충을 해서 협정을 맺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우리가 트럼프한테 엄청 당하는 것처럼 또 죽는 소리를 해야지. 젤렌스키의 정치도 거기 있군요. 네, 트럼프의 그렇죠. 정치만 있는 게 아니고 죽는 소리를 하면 근데 무슨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 굴욕을 참으면서 지금 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 메시지도 있고 또 EU한테 보이는 것도 있죠. 유럽이요. 네, 내가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좀 우리 좀 가련하게 봐주는 이유가 그래도 좀 더 앞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결국 정권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정말 가혹한 협정이면은 민주당 정권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민주당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민주당은 아직 뭐 이거에 대해서 당 차원의 얘기는 없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유력 정치인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 과거처럼 통 크게 원조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갖고 다 받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래 갖고는 이런 식으로 우리 동맹국들에게 굴욕을 주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민심을 잃게 된다. 미국의 국제적인 평판이 떨어지고 우리의 동맹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권 바뀌면 극단적으로 폐기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금 구성에서 뭐 이런 스트럭처 구조 자체를 아예 네. 뒤집어 버린다고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지난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진짜 180도 바뀌었잖아요. 파리 협정 네네네. 복귀하고 뭐 지금도 뭐 다시 맞아요. 탈퇴하고 기후 협정 지금 이런 복귀했다 탈퇴하고 상황인데, 그랬죠. 네, 이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몸을 낮추는 것이 우리에겐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6.25 한국 전쟁, 우리나라에서 이게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이 했던 원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때는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같이 싸웠으니까 우리가 원조해서 어쨌든 경제를 살려줄게. 대신 그렇죠. 우리 말을 들어 하는 뭐 비하인드 조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원조 할 때만은 그냥 인도적인 외피를 쓰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막 구조를 짜가지고 돈을 어떻게 가져오고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 참 6.25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은 뭐 뜯어낼 것도 없었죠. 한국이 무슨 부존 자원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국은 뭐 기껏해야 옛날에 텅스텐 그 중석이죠. 중석 정도밖에 없는데 뭐 그거 뺐을 정도로 미국이 그 당시 어렵지도 않았고 지금이랑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은 제가 지금 아까 설명 주신 거에는 네. 사실 돈 얘기밖에 없잖아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어떻게 가져오고 개발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만 있잖아요. 근데 6.25 한국 전쟁 이후에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은 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지켜주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도 그런 게 있어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2014년에 크림반도 점령한 다음에 지금 또 10년 그렇죠. 있다가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그래서 이 광물 협정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그럼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안보 보장을 해달라라는 걸 안전 보장을 해달라라는 걸 갖다가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조건이 신랑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제일 클 것 같고요. 아마 지금도 협정을 뭐 내일 서명한다고 해도 막판까지 계속 그 수준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 방법은 나토 가입을 나토 가입. 해달라 이거겠죠. 아무래도 나토라는 게 뭐 미국과 유럽이 다 참여하는 가장 큰 안보 우산이기 때문에 계속 그 뭐 전쟁 이전부터 주장해 왔고 그게 전쟁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이 기회에 그걸 좀 해달라고 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미국이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토 차원은 안 된다. 그거는 결국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절대 못 받아준다. 할 거면은 EU가 따로 보장해 줘라. 나토는 유럽 더하기 미국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토에는 미국이 상당 부분의 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나토로 걸고 들어가서 이거는 또 미국의 발목을 잡는 거다. 그거는 못 해주겠다. 그거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아쉬우면 EU가 알아서 해라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EU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서겠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죠. 그래요? 네. 뭐 지난주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이 군사적인 안보는 제공해주지 않겠다. 지금도 여기 이 광물협정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꼭 군대가 들어가야만 이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이런 재건 사업 하면서 그러면 우리 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테고 우리 미국 기술자들 뭐 여러 가지 관리 인력들이 많이 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올 텐데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 보장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건 군사력은 이제 우리 부담 안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EU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EU는 당장 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니까 EU 차원에서 그럼 뭐라도 해보자. 평화유지군을 우리가 구성해보자라는 논의가 지금 급진전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일단 파병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 영국에서는 뭐 우리가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좀 뭐 한 일개 여단급 정도는 최소한 보내겠다.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조금 더 나가서 지금 뭐 이런 식이라면은 장기적으로 우리 프랑스가 이 미국이 제공해주지 미국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는 해군산을 제공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또 핵 보유국인 프랑스가 이 핵 억지력을 제공해주겠다, 해군산을 제공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화유지군이면은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우리가 주한미군처럼 다른 나라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분쟁 지역마다 UN 차원에서의 평화유지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당사국들이 다시 그 도발하지 못하도록 어떤 국제기구 차원에서 중립적인 군대가 들어가서 이 도발을 막고 여러 가지 치안 유지를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EU의 여러 주요 국가들이 어느 정도 십시일반 모아갖고 한 뭐 수만 명 수준의 이게 뭐 지금 10,000명 얘기부터 뭐 한 3만 명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병력들이 국경을 지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주요 공격이 있을 만한 여러 산업시설 주요 도시들의 배치가 돼갖고 혹시 모를 러시아의 이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안전을 제공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아, 그런 얘기네. 해구산이라고 그러면 혹시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하면은 그렇죠. 반격을 그거에 할 수 대해서 있게 이 방어적인 전력을 제공해주겠다는 제공해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방위 목적으로는 지금도 미국이 나토의 틀 안에서 이 서유럽 방위를 위해서는 그리고 뭐 동유럽에도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제공을 해주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는 우리 나토의 이 방위 범위가 아니니까 그쪽에 만약에 무슨 쓰려고 할 때는 핵무기를 제공해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이 프랑스가 핵폭탄을 제공해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거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차원에서 지금 그런데 작전에 쓸 만한 핵탄두가 사실 별로 없어요. 핵탄두를 배치를 하는 건가요? 해구산 제공한다는 게?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거리 네. 약간 뭐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가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은 그쪽에 대응 전략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전술 핵무기 써서 공격을 해오면은 이쪽이 공격할 수 있는 이 전투기들 폭격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에다가 이제 핵폭탄을 줘갖고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대응해서 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런 전술 핵무기를 갖다가 다수 보유하고 있어야 거기다 좀 나눠줄 수 있는 처지가 될 텐데 지금 프랑스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아, 네. 핵무기가. 어쨌든 말은 하고 있다. 네. 해구산 제공하겠다.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제공해줄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들 돈을 누가 내요, 근데 또. 근데 지금 어쨌건 이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유럽 자체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동안 군비를 너무 많이 축소해 갖고 당장 지금 평화유지군 파견한다는 얘기 나오는데도 각국이 이 파병할 병력이나 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병력이 지금 유럽이 얼마나 처참할 수 있냐면은 그래도 프랑스가 육군이 좀 많은 편이지만은 12만 명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작네요. 네, 영국이 한 8만 명이 안 될 겁니다. 아, 이거 독일이 지금 7만 명이 안 돼요. 독일은 아예 뭐 2차 대전 이후에는 네, 뭐 그래도 냉전 시대엔 유지하던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줄여갖고 많이 줄었네. 지금 뭐 각자 뭐 일개 여단 정도만 빼내도 이 자국 안보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병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탄을 다들 맞지 않으면서 이 빨리 지금 EU가 군사력을 재건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영국하고 프랑스는 뭐 군사력 제공하겠다 얘기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능력은 잘 모르겠다. 독일은 어때요? 독일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보수적인 기민당으로 그렇습니다. 좀 진보적인 삼인당에서 바뀌었는데. 3인당에서는 뭐 그 얘기를 감히 못 꺼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기민당 새로 이 메르츠 뭐 총리가 될 그 분은 그쪽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강경한 얘기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독일도 충분히 이 임무를 담당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는 보내고 있지만은 역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또 이번에 하여튼 뭐 기민당이 이겨서 총리는 되지만 AFD가 엄청 떴잖아요. 네. 그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지지한다고 막 그랬던 그 극우 정당인데 여기는 또 불개입주의 아니에요? 맞습니다. AfD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와 친하기 때문에 또 러시아에 대해서 친하구나. 우호적이기 때문에 유럽의 극우는 상당히 재밌는 것이 유럽의 극우는 대부분 러시아에 대해서 감정이 좋거든요. 그래서 특이하네요, 그것도. 네, 그게 과거 나치와는 좀 다른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는 또 물론 AfD가 이 기민당이랑 연정을 할 리도 만무하겠지만은 아마 연정이 성립 안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20% 의석을 갖고 있는 이런 꽤 지금 2당으로 올라선 AfD는 그런 식으로 또 군사력 증강이나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는 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연정이 구성이 돼 갖고 어떻게 총의를 모아서 이 안보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또 참 앞으로 관건입니다. 평화유지군은 EU에서 평화유지군 보내려고 그래도 근데 러시아도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보낼 수 있는? 상관없죠. 이게 보낼 수 있는 유엔 건가요? 입장으로 보내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보내면은 네. 그거야 뭐 이 당연히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물론 어느 정도 동의 있어야죠. 당연히 이게 평화협상의 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네. 평화유지군은 결국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이 다 동의한 상태에서 파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러시아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유엔 러시아 평화유지군하고는 그래도 다르긴 네, 다르군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비토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상한 평화협정이 맺어지더라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이 EU가 그래도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파병하겠다. 거기서 그렇게 나오면은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런데 뭐 어쨌건 지금 트럼프는 트럼프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EU가 평화유지군 보내겠다면 그거는 뭐 받아들일 만한 얘기지. 그거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관철해 줄게. 그 정도까지는 하려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러시아는 그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안 같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뭐 아직 된다 안 된다 얘기까지는 확실하게는 안 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잠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EU가 파병하는 것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 평화유지군 정도는. 네, 근데 아직 그 아직 정확한 그거는 명확하지 입장은 않다. 네, 그것도 아무래도 협상의 카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밝히고 있지는 않죠. 화제를 좀 진전시켜서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중국 포위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뭔가 관련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이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굉장히 서둘러서 이게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평화잖아요. 지금 뭔가 찜찜하게 메조지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동아시아 대중전선을 그쪽에 집중하려는 그래서 빨리 지금 이 어떻게든 유럽은 EU에게 던져 버리고 끝내려는 그런 움직임 같아 보이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갖고 이게 일각에서는 과거 이 냉전과 완전히 반대인 형국이 아니냐. 지금 기억해 보시면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 간의 냉전의 최전선은 유럽이었습니다. 네, 유럽이 핵심 전장이고 다른 곳은 다 부차적이었죠. 그때는 동아시아 우리 6.25 전쟁 같은 데가 오히려 부차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주적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 동아시아가 핵심 전장이 되고 유럽이 부차적인 전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도 뭐 이 독일에서는 그 당시 동서동 나뉘어져 있을 때는 팽팽하게 맞섰지만은 여기 그렇게 우리가 유럽을 제껴놓고 한반도에 계속 신경 쓸 수 없어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 한국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그냥 휴전만 맺고서 빠져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주전장 이 중국과의 대치선을 지금 강화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알아서 하라고 냅두고 그쪽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돼. 라는 그런 새로운 신냉전의 구도를 짜기 위한 지금 포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빨리 정리하고 이제 동북아로 가서 중국하고 제대로 한번 포위하고 군사력이 더 팽창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자. 맞습니다. 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트럼프 태도하고 조금 다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중국은 옛날에 그 미소 냉전 때 소련에 비해서는 좀 약한 거 아니에요? 군사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소련보다 지금의 중국이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인식이 최근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과거의 구소련은 뭐 기억해 보시면 다 뭐 동의하시겠지만은 이 재래식 전력이나 핵 전력 같은 데서 양적인 우위는 확실히 있었죠. 수적으로 많았던 건 있는데 경제력이라든가 일단 국가의 파워의 근간이 되는 경제력이나 과학 기술력을 봤을 때 미국에게 상당히 쫓아오긴 했지만 미국을 넘어서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미국의 우위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의 이 경제력이라든가 과학 기술력 수준을 보면은 지금 거의 대등한 걸 떠나서 일부분은 계속 지금 역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인구 10억이 넘는 인구의 이 거대 경제 이 부피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을 능가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딥시크 쇼크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맞아요. 첨단 과학 기술력에 있어서도 결코 미국에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AI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 네, 뭐 반도체나 몇 가지만 이제 아직 이 격차가 있는 것일 뿐이지
지금 뭐 국제적인 학술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지금 뭐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첨단 최고의 학술지에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고 있고 일반 학술지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편집자가 반 정도,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다 중국 사람들이고 나오는 논문들도 중국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이런 중국은 그게 지금 계속 상승 추세인데 미국은 계속 하향 추세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런 질적인 부분에서까지 이 미국이 안심할 수가 없는 대단한 강적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또 그걸 이 중국이 또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핵 전력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은 미소가 압도적인 1위고 중국은 좀 그 뒤처지는 3위였는데 지금 계속 중국이 핵전력 증강 계획을 세워갖고 이것 또한 20년 내로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고 재래식 전력에서도 지금 이 많은 부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 뭐 육군이 원래 수가 많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핵심이 현대전 핵심은 해군과 공군인데 네. 지금 이 공군은 아직 그 약간 항공기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특히 해군력에서 어마어마하게 쫓아오고 있는 게 특히 위협을 그래요? 자아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 연락해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연락해가지고 처음 했던 얘기에 중에서 뭐 조선업 얘기가 있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당선하자마자 관련된 거 아니냐? 나온 얘기들도 뭐 조선업 앞으로 협력 잘해봅시다 그런 것이고 또 이제 헥세스 국방장관이 조만간 우리나라 방문하죠. 거기서도 이제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벌써 오늘 띄우고 있고 그게 중국 해군이 너무 세져서 미국이 뒤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는 지금 건가요? 미국의 육해공군 중에서 제일 지금 중국의 이 굴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해군입니다. 네. 지금 지금 양국의 해군력 경쟁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육군이라든가 다른 육군 같은 경우들은 이 대륙 패권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 대륙 패권은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가 대륙 전 내륙 깊숙이를 갖다가 러시아와 중국이 어느 정도 분점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해양 패권이죠. 전통적으로 미국은 해양 패권국이었고 그리고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 물류와 경제 활동을 갖다가 다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근간을 해양력에서 찾아온 국가인데 그래서 미국의 해군은 넘사벽이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상식으로 잡혀왔는데 지금 중국 해군의 그 상승 속도가 전력 강화 속도가 너무 지금 무시무시할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 해군 같은 경우에 이 전투함 이 척수로만 따지면은 이미 중국한테 추월당했습니다. 그래요? 네. 전투함의 총수가 네, 총수가 물론 뭐 아직 그 톤수라든가 급수에선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 척수로만 따지면은 중국이 앞섰어요. 미국이 과거 냉전 한창 시절인 그러니까 레이건 행정부 그 당시에 거의 뭐 이 전투함이 600척 수준까지 그때 확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전투함이 한 220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지원함까지 합쳐서 290척 정도인데 이 수준이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230척을 넘어섰어요. 전투함 수준이. 그래서 추월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또 처참한 부분이 이게 가동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뭐든 이런 무기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는 전투함 숫자가 지금 한 80척, 많아야 100척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제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래 갖고는 지금 전 세계 바다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 바다 지키는 것도 지금 이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 해군도 이거에 대해서 그 전부터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갖고 이미 벌써 10년 전인 2016년에 그때부터 200척대 갖고 안 된다. 이걸 355척으로 늘리자라는 계획을 그때부터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2030년 후반이나 돼야 이게 겨우 달성될 수준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증강을 결심을 해도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이런 이 제조업이 취약한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지금 해군 전력 유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지금 이 수적 우위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의 재해권을
재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뭔가 좀 더 우리가 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해야겠다. 그러려면은 우리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이 조선업 얘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렇습니다. 발전시켜서.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까는 우리 조선업의 뭐 MRO나 유지보수 이런 쪽 협력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함정 건조 능력이 미국이 떨어지고 지금 속도 못 맞추고 있는 거라면 네. 해군 함정을 본격적으로 한국이나 또는 뭐 미국 입장에서 뭐 일본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건조를 막 맡기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미국이 법적으로 군함은 외국 조선소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모든 이 군함 같은 경우는 미국 땅에서만 건조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 만든 법에 그게 아직도 적용을 받고 있어갖고 지금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MRO만 이 유지보수 업무만 외주를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한화에서 작년에 2건을 따갖고 그게 지금 주가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돼 있는데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이었던 네. 하나오션이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수혜주를 받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이 건조까지 해야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남죠. 네.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다급하다 보니까 건조까지 외국에 맡겨야 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 법안까지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마이클이랑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이 이 우리 동맹국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나 아니면 우리 상호박이 조약 체결하고 있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의 조선소에서는 걔네가 중국 지분이 없는 조선소라면은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긴 했는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가 좀 미지수예요. 여전히 그래도 배는 우리 미국 땅에서 건조해야지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계들이 미국의 조선소들을 인수해서 거기서 현지 법인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아마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게 좀 유력하게 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소유 조선소인 거는 괜찮은 건가요? 미국 땅에 있기만 하면? 그거는 뭐 우리 동맹국이면 상관없는 거고 중국 자본만 이제 안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지금 이번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조선 산업 이 재건 계획과 또 맞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말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다. 조선업 기반도 지금 재건해야 된다는 이 문제 인식에 의해서 지금 쉽스 액트라는 것이 지금 거의 통과되는 통과되고 지금 실행하려는 분위기거든요. 조선업 강화 법안인가요, 그게? 네, 요거는 사실은 풀 네임으로 따지면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항만 인프라 법안 요걸 갖다가 이니셜만 따서 쉽스 액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선이라든가 지금 항만 인프라 상선대 선원까지 이게 지금 다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걸 다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백악관 직속으로 해양안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여기서 해사안전 트러스트 펀드라는 여기도 펀드를 크게 조성을 해 갖고 여기서 보조금을 팍팍 투입해 가면서 지금 이런 미국 땅에 있는 조선소와 여러 가지 항만 인프라를 갖다가 재건하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건 마치 바이든 행정부에서 칩스법안 만든 거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네요. 그때는 반도체가 전략 산업이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때는 조선을 찍었다는 첨단 거네요.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까지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거 해주겠다. 우리 칩스 법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보조금 많이 주긴 하지만은 전체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으로 너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바치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여기서 하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쉽스 액트도 그런 겁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 TSMC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어야 우리가 보조금 준다 이랬던 것처럼 네, 지금은 조선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조선소 미국 땅에 지어야 발주하겠다. 네, 아마 그쪽 갈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가 크게 그걸로 이득 보기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지금 근데 한 가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선업 같은 이런 제조업이 한번 기반이 무너지면 재건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네네. 숙련공 양성하는데 일단 시간이 맞아요, 맞아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미국에서 그게 다시 재건이 되려면 한 뭐 10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과도적으로는 좀 한국에게 좀 더 풀어줘서 한국과 일본에게 풀어줘서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그런 선박 건조까지 맡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화오션이나 뭐 네, 현대 뭐 이런 HD 것들, 현대가 이런 것들 아무래도 굉장히 수혜를 받겠죠.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다. 오늘 굉장히 큰 얘기부터 이제 개별 기업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크게 보면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되는 것은 사실은 동북아로 관심을 다시 가지면서 중국 포위 압박을 더 강하게 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네, 뭐 한반도가 긴장의 대상이 사실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최전선의 한복판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또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자원이 동원되는 그런 미래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그걸 확실히 제조업이 무너진 상태에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다. 당연히 지금은 동맹국들 갖다가 얼르고 달래고 해가면서 어느 정도 그거에 협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도적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 기회이지만 또 긴장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뭐 우리의 제조업으로 미국의 모자란 그 전투함들을 건조하는 걸 도우면서 또 뭐 우리의 안보도 지켜지고 뭐 이런 선순환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기회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잘 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전략가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왜냐하면은 우리가 냉전이 그렇게 엄혹했지만은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렸지만은 그때 정작 유럽은 말짱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그러네요. 유럽에선 전쟁이 한번 유럽 터지면 말짱. 핵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네. 오히려 전쟁이 안 나고 한국에서 네, 우리 한반도라든가 전쟁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주변부에서 그러네요. 전쟁이 났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미 중간에 진짜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거는 역시 끝장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여기서는 긴장은 높아지겠지만 전쟁까지는 안 난다. 오히려 앞으로 지금 네. 유럽이나 이제는 앞으로 유럽이나 뭐 중동 중앙아시아가 주변부에서 더 분쟁이 날 수가 있고 여기는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해서 우리한테 밀려들 거대한 위기와 기회 짚어봤는데 조선업 이야기 좀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매일 5시 45분에 진행되는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를 내일 다시 그 시간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